미국 금주법의 나비 효과, 페니실린의 생산. 세상에 기적이 있다지만 실제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세까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 정도였고,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책을 일반인들이 접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웠죠. 르네상스,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 문화와 정치적 근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에도 아직 과학기술 쪽, 특히 의학은 발전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실제 사람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장면을 마치 쇼처럼 보여주며 돈을 받았고, 수술 후 세균 감염의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결국 많은 이들이 수술을 받고 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1차 세계대전까지도 그대로였는데요. 야전병원에서 일하던 신참 의사 플레밍은 처참한 전쟁터에 젊은 병사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면서 세균 감염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평생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기적 같은 일들로 현재 우리가 쓰는 페니실린이 등장하였는데요. 페니실린을 어렵게 찾아낸 이후에도 대량 생산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인류 의학과 미생물학의 가장 큰 혁신이었던 항생제 기술은 사장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미국 금주법 때문에 비어있던 양조장들을 통해 페니실린의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페니실린을 찾아내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적과 같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야전병원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1881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955년 사망한 생명공학자, 세균학자, 의사입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야전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아직 에텐티를 벗지 못한 젊은 병사의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환자와 몇 마디를 주고받은 플레밍은 같은 스코틀랜드 출신임을 알아차렸는데, 환자는 체온이 40도가 넘는 상태였습니다. 외과 의사는 대화를 나누던 이 둘에게 다가와 환자의 침대볼을 거칠게 들춰내었고, 환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감싸고 있던 압박붕대를 풀었습니다. 기다랗게 꿰맨 상처는 낯빛으로 변색되어 환부에 가스 궤저가 생겨 가스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간상균에 의한 가스 발생으로 대개 오염된 지역에서 심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감염이고, 가스가 형성되면서 인체의 조직은 파괴되는 증상이었습니다. 플레밍은 상처 부위에 농약을 긁었고 부글부글하며 기포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는 눈길을 피한 채 계속 받아 적기만 했고, 젊은 병사는 실망 반, 기대 반의 눈빛으로 그래도 질병에 관한 권위를 자랑하는 두 의사를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플레밍은 스트로판틴 추가 투여와 환부 주위의 요오들을 많이 발라주라는 오더를 내렸고, 억지로 젊은 병사에게 미소 지으며 작별을 했습니다. 외과 의사는 플레밍에게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것 같군요. 간상균이 몇 시간 이내에 엄청난 속도로 퍼져서 폐혈증을 일으킬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플레밍 역시 잘 알고 있었지만 다리를 절단한 후에 박테리아 감염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외과 의사의 말에 판단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잘라내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고, 이후에도 감염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에 플레밍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환자는 사망하였죠.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던 플레밍은 병원 지하실에 라이트 박사와 함께 임시 실험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실험실이지 쥐구멍이나 다름없었고, 벽 사이로 스며든 하수가 바닥에 고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그래도 플레밍은 이곳에서 라이트 박사와 많은 병원체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요오드나 염화 제이수은
붕산, 과산화수소 등만 가지고 맴도는 상태가 이어졌고 결국 환자 몸속의 식세포와 항체들이 박테리아와 싸워 이기기를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 세균 박멸을 위한 연구. 플레밍은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세균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천장 밑에 딸린 작은 다락방을 얻은 플레밍은 낮엔 야전병원에서 일하면서 계속 실험에 매진하였습니다. 플레밍은 사람의 혈청과 소량의 오물을 시험관 안에서 혼합하여 인공적으로 총상을 입은 환부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가 빨리 번식할 수 있도록 시험관을 배양 상자에 넣어두었죠. 플레밍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구해서 이 물질들이 박테리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만 죽이는 물질은 찾아내기 어려웠고 그는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병상에서 어린 병사들이 계속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전히 세균에 감염된 부위를 절단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세균에 감염된 부위가 인체의 중심인 배나 가슴 쪽일 경우에는 답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되었죠. 외과 의사들은 소독약과 살균제를 이용해 상처에 박테리아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의 치료라 생각하였고 이에 환부를 방부제 연고로 꽉 뒤덮어 버리곤 했는데 그 때문에 고름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플레밍은 이러한 방부제 남용에 반대하였지만 그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이는 없었습니다. 포도상구균 배양 접시에 푸르스름한 무언가. 1918년 전쟁이 끝나고 플레밍은 친구와 런던 시내의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는 남는 시간에 연구를 지속했고 일부 항생 물질도 발견했지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정도였죠. 1928년 세인트 마리 병원에서 예방접종 과장이 되어 일하던 플레밍은 귀가하기 전 실험실에서 포도상구균이 배양되는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양 접시 가운데 하나에 푸르스름한 무언가가 침투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오염된 배양 접시라 생각하고 버리려 했지만 다시 자세히 들여다본 그는 푸른 곰팡이 둘레로 포도상구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바로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학명을 가진 사상균을 발견한 것입니다. 플레밍은 이 물질을 따로 분리해 전염된 환자에게 주사해 줄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에 더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듣고 이후 페니실린이 잘 추출, 생산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마는데 실제 우리 손에 쉽게 페니실린을 구하는 상황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연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되신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플레밍은 이 곰팡이를 맑은 고기 스프 안에서 배양했고 실험을 수없이 하면서 연쇄상구균과 같은 다른 박테리아들도 억제시켜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시험관 안에 혈액을 주입했을 때 푸른 곰팡이의 분비물 양이 상당하였음에도 적혈구가 손상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정말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플레밍의 연구 결과.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를 연구한 결과를 1929년 발표했으나 학자들 누구도 그의 연구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심하던 플레밍은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유명한 생화학자 라이스트릭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라이스트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수많은 연구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큰 규모의 현대식 연구소를 갖고 있었죠. 라이스트릭은 플레밍의 연구 결과에 매력을 느끼고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고기 스프는 무기질의 설탕물로 대체했고 동일한 양의 푸른 곰팡이가 만들어지자 여기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을 했죠. 액체를 끓여 응고액에서 물질을 추출하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당시 화학 분야에 알려진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추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스트릭은 에테르와 혼합해서 흔들어준 용액이 박테리아를 퇴치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페니실린이 에테르 속에 뒤섞여 버린 것이라는 생각에 에테르만 조심스럽게 증발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실에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이 광경을 구경했는데요. 에테르가 날아간 사발은 텅 비어버렸고 어떤 물질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고 페니실린은 마법의 약인가 유령의 약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체념했습니다. 라이스트릭은 다른 연구에 전념하기로 하고 페니실린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레밍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연구실을 떠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라이스트릭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유리그릇에 노란 가루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접시를 들여다보고는 접시에 담긴 가루를 툭툭 쏟아버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가루가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이렇게 페니실린은 여전히 인류사에 등장하지 못하고 이대로 묻힐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모두의 외면에도 포기하지 않는 플레밍. 플레밍은 이 연구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라이스트릭 같은 유능한 생화학자도 손을 들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모든 관공서, 정부 부처, 연구소, 돈 많은 재력가들에게 자신의 저서가 동봉된 청원서, 애원에 가까운 편지들을 보냈지만 아무도 그에게 돈과 실험 장비, 숙달된 연구자들을 붙여주지 않았죠. 계속되는 정중한 거절의 편지 속에서 그는 학계에서도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의 박테리아, 곰팡이 플레밍이라고 소곤댔죠. 플레밍 정도의 학자라면 훨씬 더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었고 박수갈채와 존경을 받을 만한 방향으로 연구과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혼자 푸른 곰팡이 액을 가열하고 정제시키는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에른스트 체인의 페니실린 추출 성공. 1936년경 라이소자임을 이용해 박테리아를 무력화시키는 연구를 하던 에른스트 체인이라는 학자는 도서관을 뒤지다 플레밍의 저서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는 플레밍의 저서를 발견했을 때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고 했고 이 이론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에른스트 체인은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며 1939년 말 순수한 페니실린을 추출해내는 데 성공했고 이 노란 가루는 장시간 보관해 두어도 세균을 전멸시키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특효약은 3천만 배로 희석시켜도 역시 그 효과가 유지되었고 쥐에게 실험했을 때 부작용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이들이 실험에 흔히 사용하던 모르모트를 쓰지 않고 쥐를 사용했던 점인데 모르모트에게 페니실린은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연구 성과는 기사로 보도되었고 플레밍도 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플레밍은 기뻐하며 에른스트 체인과 플로리 두 과학자에게 자신이 해왔던 실험 결과들을 제공했으며 그 가운데는 효과가 더 탁월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1940년 옥스포드 병원의 면도칼에 다쳐 급성 폐혈증이 진행된 경찰관이 실려옵니다. 환자는 고열에 시달렸고 온몸에 고름이 퍼져가고 있었죠. 의사들은 며칠 내로 환자가 사망할 것으로 진단했는데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체인과 플로니는 페니실린을 실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냅니다. 3시간에 한 번씩 환자에게 페니실린 주사가 투여되었고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경찰관의 상태는 안정되어 환웅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갖고 있는 페니실린의 양이 너무 적어 곧 약이 다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염증이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자 경찰관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일 후 세균 감염으로 고통받던 다른 젊은이는 생명을 구했죠.
이 특효약이 지닌 엄청난 위력이 분명해짐에 따라 두 과학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독일과의 전쟁 비용 마련이 급하다며 거절했고 기업들도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추출해낼 수 있는 페니실린의 양이 너무 적어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체인과 플로리도 이전의 플레밍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대량 생산을 꿈꾸다. 당시 이들의 큰 문제점은 100리터의 푸른 곰팡이 액체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는 페니실린이 고작 1g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환자 한 사람을 살리려면 푸른 곰팡이액 500리터에서 1000리터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이 액체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용기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플로리는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미국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했고 이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가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언론은 페니실린의 파격적 치료 효과를 기사화하면서 엄청난 페니실린 열풍을 조장했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기적의 치료제 페니실린을 구하려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페니실린이 없었죠. 그런데 당시 미국은 주류 판매 금지법이 실시되어 그 여파로 술을 양조하는 데 쓰던 거대한 가마솥들이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이로 인해 페니실린을 담을 용기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모이어 박사는 불굴의 의지로 푸른 곰팡이의 효율적 배양 방법을 찾으려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는 가끔씩 아무 계획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뒤섞어 가마솥에 붓고는 했습니다. 이 역시 수많은 가마솥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가능했던 방식이었죠. 어느 날 페니실린 추출물이 단번에 20배로 늘어 있었는데 플로리와 모이어 박사는 옥수수 전분을 걸러내면서 남은 알칼리 여과액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페니실린 추출량이 늘어가면서 연구는 지속될 수 있었고 연구팀의 메리 헌트 박사는 새로운 푸른 곰팡이를 찾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우연히 과일과 야채를 사러 시장을 갔다가 썩은 멜론 더미에 피어있던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는데 시장 상인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멜론을 들고 실험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리 박사에 의해 발견된 푸른 곰팡이는 물속에 잠긴 채로도 왕성하게 번식하는 종류였고 이로써 플레밍이 발견한 푸른 곰팡이보다 200배나 많은 페니실린이 여기서 추출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푸른 곰팡이 덕분에 페니실린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페니실린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1945년 체인, 플로리와 함께 플레밍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랜 시간 세균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의 획기적 대응책을 발견, 대량 생산하기에 이른 것이죠. 오늘날 페니실린은 거의 2층 건물의 크기와 맞먹는 10만 리터들이 대형 탱크 안에서 배양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페니실린의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의 주요 제약회사들은 대규모 생산에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 이후 더 다양한 항생제들도 개발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페니실린을 쉽게 손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100년도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에는 아주 작은 상처도 감염되어 폐혈증으로 진행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푸른 곰팡이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플레밍과 그 후속 연구를 이어갔던 학자들,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지막 당부를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항생제 오남용 문제. 오늘날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항생제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천문학적 비용이 투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어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 새로 나온 항생제만이 세균에 감염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항생제를 유한한 자원으로 보고 필요한 때에 적정한 정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항생제 처방을 받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은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네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도 가벼운 감기 정도에는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는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끈질기게 연구를 포기하지 않은 과학자 플레밍, 그리고 미국 금주법 등 여러 운명과 같은 우연이 겹쳐 탄생된 페니실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오류와 우연의 과학사 페터 크래닝 지음, 이동준 옮김, 출판사 이마고의 책 중 9번째 이야기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소중한 지적 자산의 하나인 페니실린, 항생제를 우리가 아끼고 전승하며 지켜나가기를 바라며 이야기 마칩니다.